이건 삼성전자는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네,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하이닉스로 이 인력이 하이닉스로 옮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죠. 돈을 훨씬 더 많이 주고요. 일단 보너스가 어느 정도 보장돼 있고 네, 오늘 모신 분은 슈퍼로더 채널을 운영하시는 유튜버시죠. 근데 삼성전자 출신이시라고 하시네요. 오늘 그래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삼성전자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X 사업부라고 스마트폰을 주로 만드는 사업부에 있었고요. 네. 네. 나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퇴사한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요즘 우리 삼성전자가 요즘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그 가운데 이제 내부 조직 문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직접 일을 하신 분의 어떤 경험으로서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 20, 30대보다도 40대가 더 많이 근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 또 약점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조가. 사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위기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고 주가가 아무래도 좀 내려가다 보니까 뭐 그런 언론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삼성전자의 위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항상 있었고 저희가 매년 연초에 사업부의 발표 같은 걸 하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삼성전자 위기설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항상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 30대가 별로 없고 40대가 주로 이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40대,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20, 30대가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채용을 안 했던 연도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았다면 지금은 한 30명 이렇게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주로 있는 층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서 CL3, CL4 정도의 직급이 되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부에서도 계속 삼성전자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의례적인 하나의 어떤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아젠다였나요? 아니면 실제로 느끼는 어떤 그런 위기감 같은 게 실제로 있었나요? 2013년도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 2014년도 정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직원들을 약간 옥죄한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뭐 농담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느낌으로 위기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히려 회사나 아니면 상부층에서 그렇다면 201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가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많이 팔리긴 했었지만 실제로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 내년에 당장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3년, 4년 뒤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지 않는다면 뒤처지는 걸 뻔히 알고 항상 저희가 이야기할 때 모티브로 삼는 회사가 소니와 모토로라입니다. 소니와 모토로라가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결국은 지금 하향으로 아예 나락이 간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015년도부터 조금 어려웠습니다. 사실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어떤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뭔가 흐름이 끊어지는 게 15년서부터 좀 있었다. 네, 15년도부터 있었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저는 이제 MX 사업부에 있었으니까 스마트폰의 판매량을 볼 때도 2015년도에 출시했던 제 기억으로는 S5였던 것 같은데요. 2014년도인가요? 2015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S5부터 이미 스마트폰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했고요. 망했다는 표현을 직원들끼리 사용하긴 했었습니다, 실제로.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스마트폰 MX 사업부시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반도체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그때 좀 분위기들 좀 예감하신 게 있었나요? 이거를 제가 단 한 번도 어떤 곳에서도 이야기한 적은 없고 제 채널에서도 뭐 간혹가다 이제 언급은 했지만 아마 언론에 공개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예를 하나 들기로는 2022년도에 엑시노스 2200이라는 AP가 엑시노스. 맞아. 그거 우리 기대 엄청 했는데. 엑시노스 2200이라는 AP가 개발이 됐죠. 근데 그 전에 엑시노스 2100
100이 이미 사실 망했습니다. 그래서 2200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났고요. S22 시리즈가 나오면서 그게 같이 국내에 탑재되고 전 세계 시장에 탑재가 될 거다. 왜냐하면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워낙 많이 지출이 돼서 자사에서 개발하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거 팩트인데요. 웨이퍼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 부품이 저도 이제 뭐 반도체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DS 쪽에 확인을 해보면 바로는 웨이퍼를 만들다가 거의 한 95% 정도 전량 폐기했습니다. 수율이 5%밖에 안 나왔다. 실제 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전량 폐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시기가 출시 스마트폰 그러니까 엑시노스 2200이 출시하기 불과 한 3개월 정도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급 전 세계 전량 스냅드래곤으로 우회한 겁니다. 네,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2년 전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는 이미 어려웠고요.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는 15조라는 엄청난 영업이익의 적자를 봤잖아요. 이미 예견됐던 겁니다, 사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요번에 사실 S20 우리가 새로 나온 그 엑시노스 최근에 지금 그게 그런 5% 수율이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전에 있던 그 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후에 나왔던 그래서 제가 진짜 절치부심해가지고 나와서 이번에는 뭔가 되지 않을까 S20인가 그 최근 모델 그때 최근 모델에 나왔던 스냅드래곤 근데 보니까 그때도 일반 모델은 엑시노스가 들어가고 좀 상위 모델은 스냅드래곤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S24 시리즈가 올해 상반기에 출시를 하면서 일반과 플러스 모델에는 엑시노스를 2400을 탑재했고요. 스냅드래곤에는 그러니까 울트라 모델에는 스냅드래곤을 탑재했습니다. 8젠 3를 탑재했는데요. 이 두 개의 AP 전부 다 3나노 공정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직접 S24 플러스를 써봤거든요. 울트라도 당연히 써봤겠죠. 전년도에 출시한 스냅드래곤을 탑재한 S23 울트라보다 1년 뒤에 나온 S24 플러스에 탑재된 엑시노스 2400의 성능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네, 이번에도 실제로 보면 성과가 안 좋았던 거네요. 실제 그러니까 전성비도 굉장히 안 좋고요. 일단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배터리를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잖아요. 전성비 굉장히 안 좋고 게임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시진 않지만 여러 개의 멀티플레이어로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본다고 하더라도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동시에 같은 화면에 띄우진 않지만 백그라운드 단에 그거를 계속 놔둔 상태에서 보통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그걸 다 이제 지우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 AP라는 애 자체가 램에 그걸 분산해서 이를 얼마나 잘 배분해서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컨트롤하는 애인데 얘 성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실제 현실로도. 그러면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연구 개발팀과 기술력이 어떤 부족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원인을 어디에서 혹시나 들으신 바로는 삼성전자 내에서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100%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떨어진다. 그리고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에서 만들고 있는 M1 칩셋도 있고 A-바이오닉 칩셋도 있고 최근에는 A18 프로까지 이제 출시를 했는데 왜 성능 차이가 많이 날까? 1차적으로 보면 애플과 삼성의 직원 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연구개발 쪽에? 네,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직원 수가. 그리고 쉽게 보시면 삼성전자에는 무선 사업부에만 대략적으로 수원 사업장에만 10,000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000명 정도의 직원이 모두 다 스마트폰에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마케팅도 하고 인사팀도 있을 테고 가전도 하고 PC도 합니다. 엄청 다 세분화되어 있겠죠. 거기다 디자인팀도 있겠고요. 하지만 애플은 그 모든 인력들이 스마트폰 하나에 올인합니다. 스마트폰 하나 그리고 노트북, 그러니까 맥북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이패드. 연구 쪽으로? 네, 온리 그거에. 당연히 마케팅이나 UX 디자인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 개,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그만큼 인력 차이가 엄청나고요. 그거에 반증으로서 애플의 단순하게 애플 스토어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거의 10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숫자 면에서도 그렇게 많이 확 차이가 난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언젠가 그런 구호가 있었잖아요. 한 명의 천재가 1,000명, 10,000명을 먹을 셈이다. 그래서 예전에 세계적인 인재들을 막 끌어올려는 노력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그 직원들에 대한 네. 어떤 그 포상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제도라든가 내부에서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실제로 삼성전자 내부에는 C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C랩 제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너네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 아이디어가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가 너네가 지금 하는 일에서 잠깐 배제시켜서 팀을 꾸려서 일을 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제도가 있는데 사실 그 C랩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시장에 나오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포상제도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최근 뭐 MX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그 DS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노조가 출범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내부에 있었던 입장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이제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반도체는.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꾸려질 때 20조의 영업이익이 나왔다 하면 뭐 3분의 2는 반도체, 뭐 3분의 1은 그다음에 뭐 MX 사업부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터울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MX 사업부는 단 한 번도 스마트폰이 엄청 많이 팔렸어도 그 추가 특별 보상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더욱더 성과를 많이 내면 특별 보상금이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그 금액이 실제로 제가 지금 뭐 오픈해드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한 뭐 CL2나 CL4, 3 정도? 4는 아니고 그러니까 부장급이 아니고 대리 뭐 과장, 차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특별 보너스를 받는 게 세금을 제외하고 한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때. 그러니까 1월 31일 날 50%의 보너스를 받으면 세금을 제외하고 2천에서 뭐 많이 받으면 3, 4천씩 받는데 거기다 특별 보너스까지 받고 이렇게 몇 년을 받아오다가 갑자기 보너스를 10%도 단돈 10원도 안 주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이제 터진 거죠. 이 제도 자체를 변경시켜라. 근데 항상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영업이익이 낮은 이유는 성과급 때문이다. 기존에는 예전부터 원래 성과급 제도는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적게 나온 이유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성과급이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7월 달에 성과급이 나가니까요. 이미 다 있던 내용인데 이제 와서 이제 불만들을 표출하고 이런 제도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가지고 있던 제도 때문에 큰 수혜를 얻다가 이제 적자 때문에 못 받으니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분 노조 출범하고 이러한 것도 좀 무리다. 지금 삼성전자 제 직원들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리고요. 이거를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오픈한 금액들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괴리감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사실 대기업 노조의 파업을 좀 곱게 보지 않는 시선들이 좀 많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 면에서. 근데 조금 전에 뭐 CL4, 3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 내부의 그 직급 구조가 어떻게 지금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CL1, 2, 3, 4 이렇게 4개의 직급으로 되어 있고요. CL1은 이제 고졸 채용으로 들어온 사원들, 그러니까 뭐 마에스토고를 들어왔다거나 하는 경우가 그 CL1이고, 그리고 CL2가 일반 대졸 채용, CL3, 4가 예전에는 과장과 차장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걸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CL3를 묶었고 CL4는 이제 부장급입니다. 그 위엔 임원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능력 평가. 그 예전에는 뭐 상사, 직속 상사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사실 우리가 외부에서 알기로는 조직 문화, 그러니까 조직력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곳으로 알고 있어서 다면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그러니까 파트장이라고 하거든요. 파트장이 직원을, 파트 원들을 평가하는 게 일단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CSI라고 해서 이 파트 원들이 파트장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파트장들은 누가 평가하냐? 그룹장인 임원이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다가가면 파트 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안에서 맡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 프로젝트의 리더들이 다 있거든요. 그 리더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파트장한테 이야기하면 이제 파트장이 그 평가를 반영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일을 잘하고
남들보다 더욱더 많은 일을 하고 야근을 많이 다니고 출장을 많이 다닌다고 해도 파트장한테 지키면 역시나 어떤 회사랑 똑같이 성과를 못 받습니다. 고가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개인 감정에 달려 있다, 상사에. 무조건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어떤 불만을 쌓이게 하거나 하는 요소가 좀 됩니까? 굉장히 됩니다. 실예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입사하고 나서 초반에 이제 제가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윗분들과 그 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식 자리를 엄청 쫓아다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몇몇 한 두세 명 정도가 엄청 쫓아다니고 의전을 엄청 했죠. 근데 그분들께서 결국은 저에게 나중에 그냥 너무 편한 사이가 됐으니까 좋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 이번엔 너에게는 못 준다. 근데 저는 의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1년, 2년이 지납니다. 계속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계속 평고가로 3년을 그냥 지냅니다. 잃어버리면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렇다고 해서 의전을 안 할 수 있냐? 안 하기에는 조금 또 리스크가 그렇죠. 있을 거라는 그동안 걱정이 하다가 있어서. 안 하면 더 뭔가 불만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엄청 하이 리스크죠. 실례지만 몇 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저는 정확히는 9년 정도 9년 근무했습니다. 정도. 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실 때도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몇 년 전서부터 뭐 그런 위기감을 좀 느꼈었다. 네네. 제품의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네네. 근데 지금 사실 현재 삼성전자가 수모받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저 인텔하고 같이 동네 바보형 취급을 당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이 모든 것이 HBM 개발, HBM3 이 개발과 관련해서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삼성전자의 개발 인력들이 하이닉스로 옮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가장 앞서서 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가 어느 순간 그 인력들을 연구팀을 해체하고 뭐 아니면 줄이고 뭐 이랬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팩트는 어떤 건가요? 내부 구조조정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좀 살짝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는 두 가지 형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임원이고요. 임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CL2 그리고 CL3 단계에 있는 직급에 있는 사람들한테 금액적으로 그냥 환산해서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4억에서 4억 초반 정도 지급하는 걸로 해서 퇴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네네. 희망퇴직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요새. 하긴 뭐 지금 그만두셨어도 같이 근무했던 그 동료들이라든가 다 있으니까 그 분위기를 아시겠군요. 네, 분위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반도체에 대한 걸 왜 뒤처졌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하이닉스로 이 인력이, 그러니까 DS에 있는 이 인력들이 하이닉스로 옮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죠. 돈을 더 많이 준다? 네, 돈을 훨씬 더 많이 주고요. 일단 보너스가 어느 정도 보장돼 있고 하이닉스는 최근에 보너스 지급이 빵꾸 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작년에 빵꾸 났죠. 하이닉스는 적자를 봤어도 줬다.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적자를 받지만 주는 이유. 예전에 그 이런 적이 있으니까 MX 사업부에서 갤럭시 노트 7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네, 폭발한 적 있죠. 그때 맞아요. 삼성전자 직원들이 난리 났습니다. 이번 보너스 못 받겠다. 하지만 그 당시 했던 고동진 사장이 보너스를 50%를 다 줬습니다. 그 이유는 S3, 4 때 팔아놓은 돈의 영업이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메꿔서 준 겁니다. 하이닉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거는 구조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체계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특별 보너스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퍼주다 보니 저축해 놓은 돈이 별로 없지 않나. 그때 다 주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의 사기는 올렸겠지만 내실은 조금 허술하지 않았나라는 거,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반도체와 그러니까 일단 HBM과 관련해서 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한미 반도체. 예전에 한미 반도체하고 법정 분쟁이 있었잖아요. 기술권 뭐 탈취 뭐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기술 키가 있는데 그것을 자존심 때문에 쓰지 않고 새로운 걸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SK 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와 함께 손을 잡고 네네.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데 네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소문들도 있는데 네네. 그래서 왜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와 손을 안 잡을까? 자존심 때문일까? 뭐 별의별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예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뭐 이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존심입니다. 네, 자존심이 1차적인 거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반도체 하면 세계적으로 1등이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프라이드가 아직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수뇌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뇌부들은 그걸 계속 자기들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MX 사업부 같은 경우 수뇌부가 좀 자주 바뀌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MX 사업부가 가장 발전했던 시기는 사실 고동진 사장,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지만 그분이 계셨을 때가 가장 발전했는데 가장 큰 성과, 혹시 스마트폰 어떤 거 사용하세요? 갤럭시 쓰시나요? 아니면 제가 아이폰 쓰시나요? 갤럭시 노트 몇인지를 모르겠어요. 한 3년, 2년 전에 구입한 건데 혹시 삼성페이 사용하시나요? 삼성페이는 안 써요. 삼성페이는 안 쓰나요? 삼성페이를 안 쓰시는 갤럭시 유저가 있으셨네요. 그러게. 아니 그냥 네. 그러네요. 네, 제가 좀 그냥 카드 가지고 썼어가지고. 갤럭시 유저의 락인 중에 가장 큰 게 삼성페이거든요. 고동진 사장은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루프페이에 이런 좋은 기술이 있다면 야 우리가 이걸 가져올게. 그래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DS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에는 그런 수장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뇌부가 누가 있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어떻게 가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최근에 그 DS 부문장이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변경됐죠. 네, 갑자기 변경됐는데 그것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그냥 자리를 크로스한 거거든요, 사실. 네. 그 원래 원래 부문장으로 있던 사람이 이번에 부문장으로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자리로 간 거고. 그러니까 완전 그 수뇌부가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그냥 아예 고문 쪽으로 빠져서 몇 년 동안 그냥 있다가 퇴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계속 위치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지 않는 한 삼성전자의 개인적으로는 미래는 조금 어둡지 않을까 향후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아까 이제 지금 그 희망퇴직, 네,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누구나 다 원하면 명예퇴직 해줄게 신청해 이런 게 있고 찝어서 명예퇴직을 권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식입니까 지금 진행되는 게? 찝어서 하고 있습니다. 찝어서 모두에게 다 열어놓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는 그 고가 제도가 이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NI라는 고가가 최하위 고가입니다. 기본적으로 NI를 받으면 급여가 연봉이 삭감이 됩니다. 근데 2번 연속으로 받으면 UN이라는 고가를 받아서 절반으로 연봉이 삭감되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덜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일단 1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이외에 뭐 그러니까 어찌됐건 최근에 이제 고가를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 위주로 컨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부의 분위기가 뭔가 이러한 뭐 칼바람이 지나고 나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없을 거다라는 어떤 하여튼 그 내부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너무 그 좀 약간 밝은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현상을 팩트를 그대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말씀만 좀 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기존에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40대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0대가 사실 주력으로 이루는 게 맞습니다. 40대, 50대면 아직도 현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20, 30대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하이닉스로 빠지고 40대 중에 고가를 잘 못 받은 사람들은 희망퇴직을 해버리고 그러면 남는 인력으로 과연 할 수 있냐. 그럼 새로운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과연 이 삼성반도체에 다른 회사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올 거냐 이거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해외 인력이거든요. 그렇죠. 해외 인력밖에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해외 인력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안 써오는 거죠. 뭐.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